통영의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조용한 공방의 처마를 스칩니다. 한려수도의 쪽빛 바다가 멀리 내다 보이는 이곳. 오칠에 톡 쏘는 내음과 묵은 나무 향이 밴 이곳은 어둠 위에 빛을 새겨 넣는 일로 평생을 보낸 박진태 장인의 집입니다. 그의 손은 수십 년 세월의 노송가지처럼 투박하고 마디가 굵어졌습니다. 그 거친 손끝에서 전복 껍데기의 영롱한 빛을 머금은 수많은 명작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 땅에 살아있는 보물이라 불렀지만 시간은 위대한 장인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른을 넘긴 진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줘야 한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공방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들 상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같고 외고집인 장인의 눈에 그저 온화하기만 한 아들은 도무지 후계자의 그릇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술가에게 필요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그 혼이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깊은 한숨, 차마 말로 내뱉지 못한 실망감은 곧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 집안의 첫 번째 균열이 되었습니다. 동백꽃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봄날, 최민이라는 한 여자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두 눈은 진태가 아들에게서는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생각했던 공예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장인을 존경해왔다며 지륵 같은 오칠 예술의 맥을 잇고 싶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마지막 문화생으로 받아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자개를 다루는 솜씨는 망설임이 없었고 전통 기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후계자에게 목말랐던 늙은 장인은 그녀에게서 자신의 열정 넘쳤던 젊은 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굳게 닫혔던 고집스러운 장인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상우는 공방 한쪽 구석, 늘 자신의 자리였던 그늘진 곳에서 이 새로운 문화생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런 불평 한마디 없이 나무를 사포질하고 오칠 밑작업을 하는 반복적인 일만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바라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민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빛났습니다. 그녀는 진태의 까다로운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했고 심지어 공방을 현대화하여 효율을 높일 새로운 방법들을 거침없이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오칠 작업의 가장 큰 적이 먼지와 습도라며 자연건조 방식 대신 전자동 건조실과 최신식 환기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 오래된 환기 시설은 위험합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에는 옷독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몸에 해롭습니다. 새롭고 강력한 전자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녀는 간곡하면서도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에 완전히 매료된 진태는 큰 돈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 자연 바람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기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훈이 처음으로 나지막이 반대 의견을 내보았지만 그 조용한 목소리는 곧이어 시작된 시끄러운 공사 소음에 흔적도 없이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방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기마저 차가워진 듯했습니다. 최민희는 교묘하고도 능숙하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상훈이 밑작업한 나무판에 아주 사소한 흠결을 찾아내 마치 큰 실수인 양 부주의함으로 포장하여 은근히 진태에게 일러바쳤습니다. 반면 자신의 완벽하게 마감된 작품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른 헌신과 재능의 증거로 내보였습니다. 아들의 야망 없음에 늘 실망하고 지쳐있던 늙은 장인에게 민희는 자신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갈 유일무이한 희망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껍질 속으로 더욱 깊이 움츠러들었고 그의 넓은 어깨는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할 슬픔의 무게로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여름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공방 안은 오칠 냄새와 높은 습기가 뒤엉켜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최민희는 새로 완공된 전자 건조실에 막 칠을 마친 대형 병풍의 마감을 확인해야 한다며 상훈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급한 손님을 응대해야 해서요. 상훈 씨가 저 대신 건조실 온도와 환기 상태 좀 꼼꼼히 봐주시겠어요? 그녀의 부탁은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상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기계음이 울리는 건조실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힌 진태는 비에 젖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끔찍한 정적이 감돌았고 오직 빗소리와 함께 새로 설치된 환풍기의 희미하고도 불길한 기계음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조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 상훈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가열된 오칠에서 뿜어져 나온 유독한 가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롭고 강력하다던 그 최신식 환기 시스템은 어찌 된 영문인지 오작동을 일으켜 유독한 공기를 밖으로 빼내기는커녕 뜨거운 열기와 함께 안에서 계속 순환시키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고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신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결함, 그리고 그 오작동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아들의 부주의함 때문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박진태 장인의 세상은 그날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후회, 숨 막히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을 다그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라 압박하고 끊임없이 실망감을 내비쳤던 그 모든 세월이 아들을 이 부주의하고도 치명적인 실수로 몰아넣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때 그의 삶의 유일한 리듬이었던 자개를 받고 치를 올리는 소리는 이제 아들의 대답 없는 침묵을 메아리치는 고통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최민희는 완벽하고도 처참한 슬픔에 잠긴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늙은 장인을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부축했고 넋이 나간 진태를 대신해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능숙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조문객들 앞에서 상훈의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깊었던 헌신에 대해 눈물 흘리며 감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모든 것을 잃은 진태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존재, 민희에게 본능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의 위대한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상훈 씨의 넋을 기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슬픔에 잠길 틈도 주지 않고 공방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은 진태는 그녀의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희는 무섭도록 재빠르게 공방을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밀려드는 고객들의 주문을 빈틈없이 처리했고 창고에 쌓인 값비싼 자개와 오칠 재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몸이 편찮으신 장인을 대신하여 비교적 사소한 작품들에 자신의 이름을 버젓이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영의 공방은 박진태의 이름 대신 최민이라는 젊은 이름으로 서서히 물들어갔습니다. 한때는 장인의 예술혼과 아들의 조용한 숨결이 깃들었던 그곳은 이제 그저 차갑고 효율적이며 텅 비어버린 작업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 깊은 불면증에 시달리던 진태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최민희가 늦은 시간까지 홀로 남아 해외에서 들어온 큰 의뢰품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숨 막힐 듯한 속도와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흑칠 화판 위에 용 한 마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불안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은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모든 비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에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아름답지만 영혼이 빠져나간 죽어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박진태의 예술, 그리고 그가 애써 외면했던 아들 상훈의 예술은 늘 그 안에 숨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칠의 깊은 빛과 자개의 영롱함이 어우러져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미니의 용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이 차가운 완벽함은 문득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미니의 슬픔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것 역시 너무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그의 황폐해진 슬픔의 밭에 작고도 유독한 의심의 씨앗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환기 시스템에 대한 그녀의 집요했던 주장을, 그 기계를 믿을 수 없다던 상훈의 조용한 경고를, 그리고 그날 아들을 그 지옥 같은 건조실로 보낸 것이 바로 최민희 그녀였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고도 절박한 충동에 이끌린 진태는 공방을 뛰쳐나와 쏟아지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유지 뒤편, 수십 년간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았던 낡고 허름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상훈이 아주 어릴 적 자신만의 비밀 아지트라 부르며 놀던 장소였습니다. 문은 밖에서 낡고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망치를 들어 그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자 먼지 쌓인 창고가 아닌 두 번째 완벽하게 숨겨진 공방이 드러났습니다. 방 안은 완성된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화한 빛을 뿜어내는 오칠 상자들, 단아한 곡선의 작은 소반들,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보석함들이 주인을 기다리며 줄지어 있었습니다. 진태는 홀린 듯 작고 둥근 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개로 새긴 것은 단순한 매화 한 송이였지만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달빛 그 자체를 오롯이 머금은 듯했습니다. 그 작품엔 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마추어의 서툰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뛰어넘으려 했던, 혹은 이미 뛰어넘었던 한 고독한 장인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저 묵묵히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아들, 그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아들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불호령과 무관심 속에서 홀로 아버지의 예술을 처절하게 마스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찾으며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새로운 유산을 창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온화한 예술이 불같은 성정의 아버지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을까 두려워 이 깊은 곳에 그 모든 재능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창희는 그 매화 상자를 피눈물이 밴 가슴에 부서져라 품은 채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알려 하지 않았던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평생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위대한 천재성을 위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진태는 그때 그 비밀 공방의 작은 책상 구석에서 상훈의 손때 묻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아들의 단정하고 세심한 글씨체가 그간의 예술적 발견과 고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최민희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하다. 눈부실 정도다. 상훈은 썼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오늘 그녀가 처음 지원할 때 냈던 포트폴리오 작품을 우연히 다시 살펴보았다. 자개가 오칠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값싼 화학 접착제로 붙어 있다. 오칠의 기본도 모르는 초보자나 쓰는 편법이다. 어떻게 그녀가 지금은 이토록 완벽하게 숙련되었으면서 불과 1년 전의 첫 작품에는 그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진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일주일 뒤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기분이 상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는 그저 밝게 웃어 넘겼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라고. 하지만 그녀의 눈, 웃고 있었지만 그 두 눈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마치 검은 오칠로 잘 닦인 감정 없는 돌멩이처럼. 그리고 아들이 죽기 바로 전날에 쓰인 그 마지막 기록. 그녀는 내가 안다는 것을 안다. 그녀가 오늘 사무실에서 새 환기 시스템의 최종 설계도를 몇 시간이고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묻자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녀가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나는 두렵다. 일기장이 진태의 힘없는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잔혹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작품을 훔치거나 혹은 접착제로 붙인 가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이 공방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알아챈 유일한 사람, 자신의 아들 상훈을, 자신이 그토록 내세웠던 현대화의 상징인 그 환기 시스템을 무기 삼아 교묘하게 살해했던 것입니다. 늙은 장인의 피눈물 섞인 슬픔은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당장 내밀 증거는 없었습니다. 의심이 담긴 일기장과 이미 오작동으로 결론난 환풍기만으로는 그 교활한 여자의 죄를 입증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진태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칠과 자계에 바친 이 땅의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그의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훔치려 했던 바로 그것, 그의 예술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정의의 칼날로 사용하기로. 며칠 후, 박진태 장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후계자를 발표하는 특별 전시회 계승을 공표했습니다. 최민희를 진태 공방의 새 주인으로 임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미술계 비평가들과 기자들이 구름처럼 모였고, 최민희는 고운 한복을 입고 겸손한 성공의 화신처럼 빛났습니다. 무대 위에는 세 개의 베일에 쌓인 작품. 진태는 먼저 자신의 노련한 걸작을, 다음으로 미니의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죽어있는 용을 공개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 공방의 진정한 계승자를 기리고자 합니다. 그가 세 번째 베일을 벗기자 나타난 것은 상훈의 비밀 공방에 있던 작은 매화 상자였습니다. 방 안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소박한 상자는 앞에 두 작품을 압도하는 깊고 조용한 숨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를 뛰어넘은 진정한 장인, 제 아들 박상훈의 작품입니다. 진태가 선언하자 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인은 그녀에게 나무판과 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후계자라 주장했소. 그렇다면 보여주시오. 내 아들이 구현한 저 끊음질을, 저 숨을 말이오. 모든 시선이 집중되자 그녀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흉내내고 복제할 순 있었으나 창조할 수 없었던 그녀는 그 압박 속에서 혼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은 선은 거칠고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태는 그녀가 처음 지원 시 제출했던 접착제로 자개를 붙인 조악한 가짜 포트폴리오를 모든 카메라 앞에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살인자로 고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만천하에 그녀가 사기꾼임을 폭로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탐냈던 명예는 그 서늘한 침묵의 심판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시회는 취소되었고 이 공개적인 스캔들과 상훈의 일기장을 근거로 경찰은 공식적인 살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민희는 몰락하여 자취를 감췄습니다. 박진태 장인은 그날로 공방 문을 영원히 닫았습니다. 그는 남은 여생을 더 이상 자신의 작품이 아닌 평생 외면했던 아들 박상훈의 작품만을 위한 작은 기념관을 짓는 데 바쳤습니다. 그가 평화를 찾은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도둑 맞았던 아들의 유산을 진정한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바친 생의 마지막 걸작은 오칠이나 자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걸어 나온 그의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